신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원입니다. 한국이 AI 위성 통신을 한다고? 푸하하하. 우스꽝스럽군요. 이건 독일 에어버스 수석 엔지니어 마르쿠스의 비웃음이었습니다. 미국 45%, 유럽 35%를 차지하는 거대한 위성통신 시장에서 한국은 정말 보잘것없어 보였거든요. 하지만 지난 알프스 대참사 현장에서 벌어진 일은 모든 상식을 뒤바꿨습니다. 스페이스X도 유럽 최고 기술도 실패한 순간 오직 한국 LG만이 200명을 구해냈던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제 이름은 마르쿠스 밀러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아마 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보게 되실 겁니다. 6개월 전에 저는 정말 오만한 인간이었습니다. 독일 뮌헨에 있는 에어버스 디펜스 앤 스페이스의 수석 위성통신 엔지니어였죠. 15년간 이 분야에서 일하면서 유럽의 갈릴레오 위성 프로젝트를 이끌었고 유텔색 원웹의 핵심 기술도 제가 개발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뮌헨 본사 25층 회의실에서 원래 기술 검토 회의가 열렸거든요. 마르쿠스, 이번 분기 위성통신 시장 동향 보고서 봤나? 제 동료 프란츠가 태블릿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저는 대충 훑어보다가 한 대목에서 멈췄습니다. LG전자 위성통신 분야 진출 선언이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거든요. 푸하하. 저는 크게 웃었습니다. LG라고. 세탁기나 냉장고 만들던 회사가 이제 위성통신까지 건드리려고 하나? 회의실에 있던 12명의 엔지니어들이 모두 저를 쳐다봤습니다. 마르쿠스, 좀 심하게 말하는 거 아닌가? 후배 엔지니어 안드레아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안드레아스, 자네는 아직 경험이 부족해서 그래. 위성통신이 뭔 줄 알아? 단순히 돈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야. 저는 화이트보드로 걸어가서 숫자들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자, 봐. 현재 전 세계 위성통신 시장에서 미국이 45%, 우리 유럽이 35%를 차지하고 있어. 나머지 20%를 중국, 러시아, 일본이 나눠 갖고 있고, 한국은 고작 1% 미만이야. 동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더 웃긴 건 뭔 줄 알아? 위성통신에서 가장 어려운 게 실시간 음성 통화야. 현재 기술로는 최소 8초에서 10초의 지연이 발생하거든. 그래서 긴급 상황에서는 사실상 쓸모없어. 저는 자신만만하게 계속 설명했습니다. 우리 에어버스가 10년간 연구해도 5초 이하로는 줄이지 못했어.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한국에서 갑자기 나타나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이 되나? 그때 프란츠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마르쿠스, LG는 AI 기술이 꽤 발달했다고 들었는데. AI. 저는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프란츠, 위성통신은 AI로 되는 게 아니야. 물리학 법칙을 어길 수는 없거든. 전파가 지구에서 위성까지 가는 거리와 시간은 정해져 있어. 아무리 AI가 발달해도 빛보다 빠를 수는 없잖아. 회의실은 조용해졌습니다. 제 논리가 완벽했거든요. 여러분, 현실을 봅시다. 한국은 아직 자체 위성도 제대로 못 쏘아 올리는 나라예요. 발사체 기술도 미국이나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고요. 그런 나라가 갑자기 위성통신 강국들을 제치고 혁신을 만들어낸다고? 불가능합니다. 저는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실제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거든요. 지난 15년간 저는 이 분야의 모든 기술 발전을 지켜봤습니다. 위성통신의 핵심은 신호 압축 기술인데 현재 가장 앞선 기술로도 음성 데이터를 압축하는 데 한계가 있었어요. 안드레아스, 위성통신에서 음성 지연이 왜 발생하는지 설명해 볼 수 있나? 위성까지의 거리가 멀고 신호 처리 시간이 필요하고 데이터 압축과 해제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맞아. 특히 마지막 데이터 압축 부분이 핵심이야.
현재 기술로는 음성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하려면 어마어마한 컴퓨팅 파워가 필요해. 그걸 위성 크기의 장비에 넣는다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도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위성통신 분야에서 뭔가 혁신을 만들어낸다고. 말도 안 돼. 우리 독일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연구개발을 해왔는데. 저는 서재에서 위성통신 관련 논문들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제가 지난 5년간 발표한 논문만 해도 23편이었거든요. 모두 위성통신의 기술적 한계와 개선 방안에 관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역시 내 분석이 맞아. 위성통신에서 실시간 음성통화는 현재 기술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적어도 10년은 더 연구해야 해. 그런데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바로 그 순간 지구 반대편 한국의 LG 연구소에서는 AI 기술을 활용해 음성 데이터를 기존의 10분의 1로 압축하는 혁신적인 기술이 막바지 테스트를 거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더욱 아이러니한 건 제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했던 바로 그 기술이 몇 달 후 제 목숨을 구하게 될 거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여전히 확신에 차 있었죠. 다음 날 아침에도 저는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위성통신 도전은 그냥 웃어넘기면 됩니다. 기술이라는 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과연 몇 달 후에도 같은 말을 할 수 있을지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2025년 1월 15일, 제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7시, 긴급 호출음이 저를 잠에서 깨웠습니다. 회사 비상 연락망이었죠. 마르쿠스, 큰일 났어. 프란츠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당장 본사로 와야 해. 알프스에서 대규모 눈사태가 발생했어. 저는 급히 옷을 입고 회사로 달려갔습니다. 25층 위기 대응센터는 이미 발칵 뒤집혀 있었어요.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야? 제가 숨을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끔찍해, 마르쿠스. 센터장인 요하네스가 큰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오스트리아와 스위스 국경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눈사태가 발생했어. 무려 200명의 등산객과 구조대원들이 고립됐고, 스크린에는 참혹한 현장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거대한 눈덩어리들이 산을 덮었고, 곳곳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통신 상황은? 그게 문제야. 요하네스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눈사태로 인해 모든 지상 기지국이 파괴됐어. 휴대폰은 물론이고 일반 무선 통신도 완전히 두절된 상태야.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럼 위성 통신을 써야겠군. 그렇지. 마르쿠스, 자네가 우리의 마지막 희망이야. 유럽연합 재난대응팀에서 긴급 요청이 왔어. 우리 위성통신 시스템으로 구조 작업을 지원해달라고. 저는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15년간 개발해온 저희 시스템이라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문제 없어요. 우리 유털색 원웹 시스템이면 충분히. 그런데 막상 시스템을 가동해보니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마르쿠스, 문자 메시지는 전송되는데 음성 통화가 안 돼. 기술진 리더인 미하엘이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뭐라고? 그럴 리가 없는데. 저는 급히 시스템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위성들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어요. 문제는 음성 데이터 전송에서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통신병이 외쳤습니다. 구조대원들이 음성으로 실시간 지시를 받고 싶다고 하는데 문자로는 한계가 있대요. 그때 제가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 아십니까? 현장에서는 매 순간이 생사를 가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눈 속에 매몰된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는 구조대원들과 지휘본부 간의 실시간 소통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어요. 대장님, 여기 심장 박동 소리가 들려요. 그런데 정확한 위치를. 잠깐, 조금 더 왼쪽으로. 아니, 오른쪽으로. 이런 미세한 지시사항들을 문자로 주고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몇 분씩 걸리는 문자 메시지 때문에
구조 타이밍을 놓칠 수 있었거든요. 마르쿠스, 음성통화가 왜 안 되는 거야? 요하네스가 다그쳤습니다. 저는 식은땀을 흘리며 설명했습니다. 음성 데이터는 문자보다 훨씬 용량이 커요. 우리 시스템으로는 위성까지 전송하는데 최소 8초에서 10초가 걸립니다. 현장에서 도와주세요. 라고 외쳐도 본부에 도달하는데 10초, 다시 답변이 현장에 도달하는데 또 10초. 총 20초가 걸리는 거죠. 20초라고? 그럼 대화가 불가능하잖아. 바로 그거였습니다. 제가 15년간 자랑스럽게 여겨왔던 우리 기술의 치명적인 한계였죠. 시간이 흘러갈수록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마르쿠스, 미하엘이 또 다른 나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스페이스X 쪽에도 지원 요청했는데 역시 같은 문제래요. 스타링크도 음성 실시간 통신은 불가능하다고. 저는 그 순간 정말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세계 최고라고 자부했던 우리 유럽 기술도, 그리고 혁신의 아이콘인 스페이스X도 결국 같은 한계에 부딪힌 거였어요. 젠장. 이런 상황에서 무슨 소용이야? 저는 머리를 감쌌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통신실에서 새로운 연락이 들어왔어요. 마르쿠스 엔지니어님. 젊은 통신병이 뛰어왔습니다. 한국 측에서 지원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한국이라고? 저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국에서 뭔 지원을 한다는 거야? LG전자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자신들의 위성통신 시스템으로 실시간 음성 구조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LG라고? 냉장고 만드는 회사가 위성통신으로 우리를 도와준다고. 농담도 유분수지. 그런데 요하네스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마르쿠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알아? 200명의 목숨이 걸려 있어. 그들이 정말 실시간 음성통신이 가능하다면. 센터장님,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물리학 법칙을 무시할 순 없다고요. 한국 기술 수준으로는. 하지만 저의 확신은 곧 산산조각이 날 예정이었습니다. 마르쿠스, 한국 쪽 제안을 받아들이자. 요하네스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센터장님, 정말 안 됩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말렸습니다. 한국 기술을 믿고 200명의 목숨을 맡긴다고요? 차라리 우리가 다른 방법이 뭐가 있어? 요하네스의 목소리에 절망이 묻어났습니다. 미국 스페이스X도 안 된다고 했잖아. 프랑스 탈레스도, 이탈리아 레오나르도도 모두 같은 답변이야. 바로 그때 끔찍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긴급 보고. 통신병이 창백한 얼굴로 뛰어들어왔습니다. 현장에서 추가 눈사태 징조가 포착됐습니다. 구조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고.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구조대원들은 눈 속에서 생존자들을 찾고 있었지만 서로 소통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문자 메시지로는 여기 사람 있어요. 라고 보내도 본부에서 확인하고 답장을 보내는데 3분이 걸렸거든요. 그 3분 사이에 또 다른 눈사태가 덮칠 수도 있었습니다. 마르쿠스, 미하엘이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봐. 현장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어. 스크린에는 구조대원들이 서로 손짓으로 소통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눈보라 때문에 제대로 보이지도 않는 상황에서요. 그때 제 머릿속에는 지난 15년간의 모든 순간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가 개발한 기술이, 내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유럽 최고의 위성통신 시스템이 이 중요한 순간에 무용지물이라니.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젠장. 왜 음성 압축 기술을 더 발전시키지 못했을까? 저는 책상을 쳤습니다. 10년, 15년을 연구했는데 고작 10초 지연을 못 줄이다니. 동료들이 저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그때 또 다른 악재가 터졌습니다. 마르쿠스. 프란츠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방금 기상청에서 연락 왔는데 3시간 후에
또 다른 대형 눈보라가 온다고 해. 그 전에 모든 구조 작업을 끝내야 한대. 3시간. 200명을 3시간 안에 모두 구조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통신 시스템으로는 구조대원들과 실시간 소통이 불가능했어요. 이건 불가능해. 저는 머리를 감쌌습니다. 바로 그때 요하네스가 결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마르쿠스, 미안하지만 한국 쪽 제안을 받아들이겠어.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어. 센터장님, 제발요. 저는 거의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한국 기술은 검증되지 않았어요. 만약 실패하면 어떡하죠? 200명이 모두. 그럼 자네가 책임질 건가? 요하네스의 날카로운 질문이 저를 꿰뚫었습니다. 지금 우리 기술로는 안 된다며. 그럼 다른 선택이 있나?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15년간 쌓아온 저의 자존심이, 독일 엔지니어로서의 자부심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어요. 한국 LG 쪽에 연락해. 요하네스가 통신병에게 지시했습니다. 네.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잠시 후 대형 스크린에 한국인이 나타났습니다. 생각보다 젊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안녕하십니까? LG전자 위성통신연구소 김태현 소장입니다.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겨우 저런 젊은 놈이 우리를 도와준다고. 김 소장님, 상황은 들으셨죠? 요하네스가 말했습니다. 정말 실시간 음성통신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김태현의 대답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저희 AI 압축 기술을 사용하면 음성 데이터를 기존의 10분의 1로 줄일 수 있습니다. 지연 시간은 1초 이내로 단축됩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잠깐요.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1초 이내라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물리적으로 위성까지의 거리만 해도. 마르쿠스 엔지니어님이시군요. 김태현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걱정하시는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미 테스트를 완료했습니다. 테스트?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실험실 테스트와 실제 상황은 다릅니다. 지금 200명의 목숨이 걸린 상황인데. 그때 김태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마르쿠스님, 죄송하지만 지금 다른 선택이 있나요? 그 한마디가 저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정말로. 다른 선택이 없었거든요. 스페이스X도 안 된다고 했고 유럽의 모든 위성통신 회사들도 같은 한계에 부딪혔어요. 저는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15년간 쌓아온 저의 모든 것이 이 순간 아무 소용없게 되었거든요. 그럼 해보세요. 저는 힘없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패하면 책임지실 수 있나요? 김태현이 화면 속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곧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순간을 맞게 될 예정이었습니다. 시스템 준비 완료되었습니다. 김태현의 차분한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시계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벌써 30분이나 지났네. 이러다가 정말. 바로 그때였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본부 들리시나요? 갑자기 스피커에서 생생한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마치 옆에서 말하는 것처럼 선명했어요. 저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네. 이게 뭐죠? 현장 구조대장 한스 베르크만입니다. 본부에서 들리시나요? 음성은 전혀 지연 없이 실시간으로 들렸습니다. 요하네스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베르크만 대장. 여기 본부다. 아주 선명하게 들린다. 정말입니까? 믿을 수 없네요. 마치 휴대폰으로 통화하는 것 같아요. 저는 눈을 비비며 시계를 다시 봤습니다. 정말로 지연이 거의 없었어요. 질문을 하면 즉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네. 이럴 수가.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김태현이 설명했습니다. 저희 AI 기술은 음성을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중요한 부분만 압축 전송합니다. 불필요한 배경 소음이나 반복되는 음성 패턴은 제거하고
핵심 정보만 빠르게 전달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도 저는 여전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물리적 한계는 어떻게? 바로 그때 현장에서 긴급 상황이 터졌습니다. 본부, 본부. 베르크만 대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구역 3에서 생존자 발견. 하지만 매우 위험한 위치에 있어요. 상황 설명해 주세요. 요하네스가 즉시 응답했습니다. 8세 정도로 보이는 소녀인데 얼음 균열 사이에 끼어 있어요. 조금만 잘못하면 더 깊은 곳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가 바로 실시간 음성통신의 진가가 발휘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좋아, 베르크만 대장. 지금부터 정확히 내 지시를 따라해. 본부의 구조 전문가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네. 먼저 소녀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해. 로프를 어느 방향으로 던져야 할까? 왼쪽에서 약 3m 지점입니다. 좋아. 이제 로프를 천천히. 아니 잠깐, 소녀가 움직이고 있나? 네. 무서워서 몸부림치고 있어요. 절대 소리치면 안 돼. 소녀를 안심시켜. 부드럽게 말해. 이런 긴박한 대화가 실시간으로 이어졌습니다. 만약 기존 시스템이었다면 한마디 할 때마다 10초씩 기다려야 했을 텐데 지금은 정말 옆에서 대화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웠어요. 로프 준비 완료. 좋아. 이제 소녀에게 로프를 잡으라고 해. 하지만 조심스럽게. 낸다 하우독이러로 괜찮다 잡아. 베르크만 대장이 소녀에게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잡았습니다. 훌륭해. 이제 아주 천천히 끌어올려. 절대 서두르지 마.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단 5분 만에 8세 소녀가 안전하게 구조되었습니다. 만약 기존 시스템이었다면 각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데만 수십 분이 걸렸을 거예요. 소녀 구조 완료. 생명에 지장 없습니다. 베르크만 대장의 기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의실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어리둥절한 채로 김태현을 쳐다봤습니다. 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김태현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르쿠스님, 저희가 개발한 건 단순한 압축 기술이 아닙니다. AI가 음성의 의미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데이터를 재구성하는 거예요. 의미를 분석한다고요? 네. 예를 들어 도와주세요라는 음성이 들어오면 AI가 이것이 긴급 상황임을 인식하고 최우선으로 처리합니다. 반대로 확인했습니다. 같은 단순 응답은 더 간단하게 압축하고요. 저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이런 발상을, 이런 기술을 왜 우리는 생각하지 못했을까? 그때 또 다른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본부. 구역 7에서도 생존자 발견. 구역 12에서도 신호 포착. 구역 5 구조 작업 진행 중. 여러 구조팀들이 동시에 보고하기 시작했습니다. LG 시스템은 이 모든 음성들을 동시에 처리하면서도 전혀 지연이나 혼선 없이 각각을 명확하게 전달했어요. 이건 정말.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3시간이 지나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최종 보고드립니다. 베르크만 대장의 목소리에 감격이 묻어났습니다. 200명 전원 구조 완료. 사망자 없음. 회의실이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그 순간 무너져 내렸습니다. 의자에 주저앉으며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15년간 저는 무엇을 한 걸까요? 제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했던 기술을 한국에서 이미 완성해 놓았던 거였습니다. 그것도 제가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말이에요. 김태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마르쿠스님, 기술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사람을 구하는 일이죠. 저는 고개를 들어 김태현을 봤습니다. 그 젊은 한국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자랑이나 우월감이 아니라 정말로 사람들을 구할 수 있어서 기쁘다는 순수한 마음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한국을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것을. 마르쿠스 엔지니어님.
김태현이 화면 속에서 저를 부드럽게 불렀습니다. 혹시 저희 기술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 궁금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김태현이 화면을 통해 자료를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AI 적응형 음성 압축 기술은 기존 압축 방식과 완전히 다릅니다. 기존에는 모든 음성 데이터를 동일하게 처리했죠. 하지만 저희는 AI가 음성의 내용, 감정, 긴급성을 실시간으로 분석합니다. 스크린에 복잡한 알고리즘 다이어그램이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도와주세요. 라는 외침은 생존과 직결되므로 최고 우선순위로 처리합니다. 반면 확인했습니다는 일반 우선순위로 분류하고요.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럼 음성마다 다른 압축률을 적용한다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긴급 상황에서는 압축률을 최대화해서 0.3초 만에 전송하고 일반 대화는 1초 내에 처리합니다. 이때 프란츠가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음질이 떨어지지 않나요? 김태현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저희 AI의 놀라운 점입니다. 인간의 뇌가 어떤 부분에 집중하는지 학습해서 정말 중요한 정보만 보존합니다. 오히려 배경소음은 제거되니까 더 선명하게 들리죠. 바로 그때 베르크만 대장에게서 추가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본부.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아까 구조한 할머니가 독일어를 못하세요. 터키어만 하시는데. 그런데 LG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번역해주고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번역까지 한다고요? 김태현이 설명했습니다. 네, 저희 AI는 다국어 실시간 번역도 지원합니다. 긴급 상황에서는 언어 장벽이 생명을 좌우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스피커를 통해 들리는 대화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할머니, 터키어로 도와주세요. 다리가 부러졌어요. 구조대원, 걱정 마세요. 도와드릴게요. 번역도 실시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이건 위성통신 기술을 넘어선 차원이군요. 그때 요하네스가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김 소장님, 이런 고성능 AI를 위성통신에 적용하려면 엄청난 컴퓨팅 파워가 필요할 텐데요. 좋은 질문입니다. 김태현이 또 다른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저희는 엣지 AI 기술을 사용합니다. 무거운 연산은 지상에서 하고 위성에서는 최적화된 경량 AI만 돌려요. 경량 AI라고요? 네. 마치 스마트폰에서 실시간 번역이 가능한 것처럼 핵심 기능만 추려서 위성에 탑재했습니다. 전력 소비도 기존 대비 60% 절약하고요. 저는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혁신을 한꺼번에 만들어낸 거야? 바로 그때 미하엘이 기술적 질문을 던졌습니다. 김 소장님, 혹시 다중 사용자 환경에서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지금처럼 여러 구조팀이 동시에 통신할 때 말이에요. 훌륭한 질문입니다. 김태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저희 시스템은 AI 트래픽 매니지먼트를 적용합니다. 화면에 실시간 네트워크 상태가 나타났습니다. 마치 교통 신호등처럼 여러 통신 채널들이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었어요. AI가 각 대화의 우선순위를 실시간으로 판단해서 대역폭을 동적으로 할당합니다. 생명과 직결된 대화는 더 많은 대역폭을, 일반 보고는 적은 대역폭을 사용하죠. 저는 완전히 압도당했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언제부터 개발하신 건가요? 3년 전부터 시작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다른 목적이었어요. 다른 목적이요? 김태현의 표정이 잠시 진지해졌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치매를 앓고 계셨거든요. 응급 상황에서도 정확한 의사소통이 어려우셨죠. 그래서 AI가 감정과 의도를 파악해서 도움을 주는 시스템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다가 이 기술이 위성통신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특히 재난 상황에서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기술의 출발점이 할머니에 대한 사랑이었다고. 바로 그때 베르크만 대장에게서 최종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본부. 모든 구조 작업 완료되었습니다. 200명 전원 안전지대로 이송 완료. 그리고 이어진 말에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본부.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국 LG팀에게도 전해주세요. 여러분 덕분에 오늘 200개의 가족이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태현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도 도움이 될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난 15년간 추구해왔던 기술의 완성도와 한국이 추구한 기술의 목적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저는 기술 그 자체에 매몰되어 있었는데 이들은 기술로 사람을 구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김 소장님.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김태현이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마르쿠스님, 이제 우리는 동료입니다. 함께 더 많은 생명을 구해나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구조 작업이 끝나고 3시간이 지났을 때 저는 여전히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200명 전원 구조 완료, 사망자 제로. 이 놀라운 결과가 한국 기술 덕분이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회의실에서는 축하 분위기였지만 저만 혼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마르쿠스, 프란츠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자네 괜찮나? 얼굴이 창백해 보이는데. 프란츠. 저는 힘없이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무슨 소리야? 저는 김태현이 아직 화상회의에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김 소장님, 제가 사과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사과요? 무슨 말씀이신지. 6개월 전, 아니 오늘 아침까지도 저는 한국 기술을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저는 부끄러움을 감추지 않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시장 점유율 1%의 보잘것없는 나라라고 생각했거든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본 건 정말 경이로웠습니다. 제가 15년간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기술을 여러분이 이미 완성해 놓으셨더군요. 김태현이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마르쿠스님, 기술 발전은 혼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 연구자들의 노력이 쌓여서.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닙니다. 이건 철학의 차이였어요. 철학이요? 네. 저는 지금까지 어떻게 하면 더 빠르고 정확한 기술을 만들까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을 구할까를 생각하셨죠.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할머니의 치매 때문에 이 기술을 시작하셨다고 하셨죠? 그게 바로 차이점입니다. 기술의 출발점이 사랑이었던 거예요. 김태현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제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을 정말 잘못 알고 있었어요. 단순히 시장 점유율이나 숫자로만 평가했던 거죠. 바로 그때 요하네스가 끼어들었습니다. 마르쿠스, 사실 나도 처음에는 의심스러웠어. 하지만 결과가 모든 걸 증명했지. 맞습니다, 센터장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얼마나 편협했는지 깨달았어요. 저는 김태현을 다시 쳐다봤습니다. 김 소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오늘까지도 독일 기술이 세계 최고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유럽연합이 위성통신을 주도하고 있고 한국 같은 작은 나라는 우리를 따라올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오늘 제가 본 건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정말 혁신이었어요. 우리가 10년을 연구해도 풀지 못한 문제를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해결하셨더군요. 김태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마르쿠스님,
한국도 처음부터 잘했던 건 아닙니다.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그래도 결국 해내셨잖아요. 저는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AI와 위성통신을 결합한다는 아이디어 자체가 왜 우리는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프란츠가 끼어들었습니다. 마르쿠스, 아마 우리가 너무 기존 방식에 매몰되어 있었던 것 같아. 맞아요, 프란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위성통신은 원래 이런 것이라는 고정관념에 갇혀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했더군요. 그때 미하엘이 기술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김 소장님, 혹시 이 기술을 다른 분야에도 적용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김태현이 밝게 대답했습니다. 네. 이미 의료진과 응급실 간의 실시간 소통 시스템에 적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우주 탐사나 심해 연구에도 활용할 예정입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우주 탐사라고요? 네. 화성 탐사에서도 지구와의 실시간 소통이 필요할 텐데 저희 기술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정말 미래를 내다보고 있구나. 저는 갑자기 부끄러워졌습니다. 제가 얼마나 좁은 시야를 갖고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김 소장님, 저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존경합니다. 마르쿠스님. 아니, 정말이에요. 오늘 200명의 생명을 구한 건 여러분입니다. 저희 독일 기술로는 불가능했던 일이었어요. 저는 회의실의 모든 동료들을 돌아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기술에는 국경이 없고 진정한 혁신은 겸손한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이에요. 요하네스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곧 회의실 전체가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김 소장님,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한국에 가서 여러분의 기술을 직접 배우고 싶습니다. 김태현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마르쿠스님. 함께 연구할 수 있다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그 순간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에 대한 편견이 완전히 사라지고 대신 깊은 존경심이 자리 잡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기술자가 되고 싶다는 새로운 꿈이 생겼습니다. 사람을 구하는 기술을 만드는 기술자 말이에요. 구조 작업이 끝나고 일주일 후 저는 예상치 못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마르쿠스. 요하네스가 흥분된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한국 LG에서 연락이 왔어. 무슨 연락이요? 김태현 소장이 자네를 한국으로 초청하고 싶다고 하네. 기술 교류 차원에서 말이야.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로 한국에 갈 수 있다는 건가요? 정말인가요? 제가 갈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회사에서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어. 이번 구조 작업에서 보여준 한국 기술을 우리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거든. 2주 후, 저는 생전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인천공항에서 김태현 소장이 직접 마중 나왔어요. 마르쿠스님,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정말 영광입니다. 김 소장님. LG 과천연구소로 향하는 차 안에서 김태현이 말했습니다. 마르쿠스님, 내일 저희 연구원장님을 만나실 예정인데요. 아마 많은 이야기를 나누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 날, 저는 LG AI 연구원의 이배영 원장을 만났습니다. 생각보다 젊어 보이는 분이었어요. 반갑습니다, 마르쿠스님. 이번 알프스 구조 작업에서 보여주신 전문성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아니에요, 원장님. 오히려 제가 배울 게 많습니다. 이 원장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마르쿠스님, 저희 창업주이신 구인회 회장님의 말씀을 들려드리고 싶어요. 그는 벽에 걸린 액자를 가리켰습니다. 남들이 안 하는 것을 선택해라. 남들이 생각도 못하고 손대지도 못하는 사업을 성공시킨다는 게 얼마나 보람차고 자랑스러운 일이냐. 저는 그 말에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정말 인상적인 철학이군요.
네. 이 정신이 바로 저희가 위성통신에 도전한 이유입니다. 모든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했던 일을 해내고 싶었거든요. 이 원장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마르쿠스님, 기술이란 무엇일까요? 글쎄요. 인간의 삶을 편리하게 만드는 도구.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생각해요. 기술은 사랑을 전달하는 수단이어야 한다고 말이죠. 사랑을 전달한다고요? 네. 김태현 소장이 할머니를 위해 시작한 연구처럼 진정한 기술은 누군가에 대한 사랑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믿어요.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질문합니다. 이 기술이 정말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까?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까? 이 원장이 저를 실험실로 안내했습니다. 마르쿠스님, 저희 연구원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실험실에는 20, 30대의 젊은 연구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었어요. 여기 박지민 연구원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AI 내비게이션을 개발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지민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시각장애인이세요. 그래서 이 연구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여기 이준호 연구원은 치매 환자를 위한 AI 돌봄 시스템을 만들고 있고요. 할머니가 치매를 앓고 계셔서요. 이준호가 수줍게 말했습니다. AI가 할머니와 대화해드리면서 증상 진행을 늦출 수 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모든 연구의 출발점이 가족에 대한 사랑이었던 거예요. 김 연구원은 어떤 일을 하시나요? 저는 젊은 여성 연구원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청각장애 아동을 위한 실시간 수화 번역 시스템을 개발해요. 제 남동생이 청각장애가 있거든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곳의 모든 기술이 사랑에서 시작되었구나. 이 원장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마르쿠스님은 어떤 계기로 위성통신을 시작하셨나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냥 좋은 직장이었기 때문이었거든요. 저는 부끄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사실 뚜렷한 목적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냥 전공이 맞아서. 그럼 지금은 어떠세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알프스에서의 그날 이후 제 마음속에 무언가가 바뀌었거든요. 지금은 사람을 구하는 기술을 만들고 싶어요. 이 원장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목적이 있으면 방법은 따라와요. 그날 저녁 김태현과 함께 한강을 걸으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김 소장님, 한국 사람들은 정말 다르군요. 어떤 점에서요? 독일에서는 기술의 완성도나 효율성을 중시해요. 하지만 여기서는 기술의 목적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김태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르쿠스님, 저희에게는 정이라는 문화가 있어요. 남을 내 가족처럼 생각하는 마음이죠. 정이라고요? 네. 그래서 기술을 만들 때도 내 가족이 이런 어려움을 겪는다면 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더 따뜻한 기술이 나오죠. 저는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술에는 온기가 있는 거군요. 온기요? 네. 단순히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사용하는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느껴져요. 김태현이 멈춰서서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마르쿠스님,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저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서 더 오래 머물면서 여러분과 함께 연구하고 싶어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한국어도 배우고 싶고요. 정말인가요? 네. 이번 일주일이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기술이 무엇인지, 기술자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깨달았거든요. 그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독일로 돌아가더라도 언젠가는 다시 한국에 와서 이분들과 함께 일하고 싶다고 말이에요. 한국에서 진정한 기술자로 다시 태어나고 싶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주일이 지나고 저는 독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김태현이 말했습니다. 마르쿠스님, 이번 방문이 어떠셨나요?
저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김 소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가는 기분이에요. 어떤 의미에서요? 일주일 전에 저는 그냥 기술자였어요. 좋은 기술을 만들어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평범한 엔지니어였죠. 하지만 지금은 저는 말을 멈추고 감정을 추스렸습니다. 지금은 정말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기술을 만들고 싶어요. 한국에서 본 연구원들처럼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싶습니다. 김태현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마음이면 어디서든 훌륭한 기술자가 되실 수 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갑작스럽게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 소장님, 제가 독일로 돌아가서 회사를 사직하고 다시 한국에 오면 혹시 LG에서 받아주실까요? 김태현이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진심입니다. 15년간 독일에서 쌓은 모든 걸 내려놓고서라도 여기서 새로 시작하고 싶어요. 김태현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마르쿠스님, 저희도 정말 기쁠 것 같아요. 하지만 쉽지 않은 결정이실 텐데. 어려운 결정이죠. 하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확신하는 결정이기도 해요. 3개월 후, 저는 정말로 독일 회사를 사직했습니다. 동료들은 모두 놀랐어요. 마르쿠스, 정말 미쳤나? 15년 경력을 버리고 한국에 간다고? 프란츠, 버리는 게 아니야. 새로 시작하는 거지. 하지만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를 텐데. 그래서 더 도전할 가치가 있어. 한국에서 배운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거든. 삶의 철학이었어. 요하네스 센터장도 아쉬워했습니다. 마르쿠스, 정말 아깝다. 자네 같은 인재를 잃다니. 센터장님, 저는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한국에서 더 큰 인재로 성장해서 돌아올 거예요. 그때는 두 나라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2025년 6월, 저는 다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이번엔 정착을 위해서요. LG 본사 앞에서 김태현이 저를 맞아줬습니다. 마르쿠스님, 정말 오셨네요. 약속드렸잖아요. 저는 독일 남자예요. 약속은 반드시 지키죠. 첫 출근 날, 이배영 원장이 전체 직원들 앞에서 저를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동료를 소개합니다. 독일에서 15년간 위성통신 분야에서 일하시던 마르쿠스 밀러님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마르쿠스님이 저희와 함께 하기로 결정하신 이유가 매우 특별해요. 한마디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난 3개월간 열심히 공부한 한국어로 말해보고 싶었거든요. 안녕하세요. 마르쿠스입니다. 서툰 한국어로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배웠어요. 기술은 사랑이에요. 직원들이 웃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제가 독일에서 15년 일했지만 진짜 기술자는 한국에서 됐어요. 더 큰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김태현과 함께 회식 자리에서 저는 진심을 털어놓았습니다. 김 소장님, 사실 저는 6개월 전만 해도 한국을 무시했어요. 알고 있어요, 마르쿠스님. 시장 점유율 1%의 보잘것없는 나라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LG 동료들이 저를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고 있었어요. 지금은 확신해요. 한국이 곧 세계를 이끌 거라고. 너무 과찬이세요.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기술의 미래는 성능이나 효율성이 아니라 철학에 달려 있어요. 그리고 한국만큼 따뜻한 기술 철학을 가진 나라는 없어요. 지금 2025년 7월 현재, 저는 한국에 온 지 한 달이 되었습니다. 매일이 새로운 배움의 연속이에요. 어제는 한국어로 첫 번째 기술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서툴렀지만 동료들이 많이 도와줬어요. 마르쿠스님, 한국 생활은 어떠세요? 박지민 연구원이 물었습니다. 매일이 감동이에요. 특히 여러분이 연구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진짜 기술자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우선 한국어를 완전히 마스터하고 싶어요. 그리고 5년 후에는 한국과 독일을 이어주는 기술 프로젝트를 만들고 싶습니다. 어떤 프로젝트요? 한국의 따뜻한 기술 철학을 유럽에 전파하는 거예요. 지금 독일 동료들도 한국 기술에 관심이 많거든요. 실제로 며칠 전 프란츠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마르쿠스, 자네가 한국에서 보내준 자료들 봤어. 정말 놀랍더군. LG 기술을 우리 프로젝트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 저는 뿌듯했습니다. 벌써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거든요. 물론이야, 프란츠. 내가 다리 역할을 해줄게. 그날 밤 한강을 걸으며 저는 미래를 그려봤습니다. 5년 후에는 한국과 독일이 함께하는 위성통신 프로젝트가 시작될 거야. 10년 후에는 한국의 따뜻한 기술이 전 세계에 퍼져 있을 거고. 그리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이 머지않아 세계 최강의 기술 대국이 될 거라고. 성능이나 시장 점유율 때문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말입니다. 고마워요, 한국. 저는 한강을 바라보며 혼잣말했습니다. 저를 진짜 인간으로 만들어줘서. 지금 저는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설렙니다. 오늘은 또 어떤 따뜻한 기술을 배우게 될지, 어떤 감동적인 연구를 보게 될지. 그리고 언젠가는 저도 한국의 마음을 가진 기술자로서 세계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는 기술을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한국에서 찾은 새로운 꿈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독일 최고의 엔지니어 마르쿠스가 한국에서 진정한 기술자로 다시 태어나는 감동적인 이야기였는데요. 정말 놀라운 건 이것이 실제 LG전자의 세계 최초 AI 위성통신 기술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라는 점입니다. 현재도 LG전자는 이런 혁신적인 기술로 전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거든요.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주변 분들께도 꼭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도 더욱 감동적이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